네.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됐지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좀 하나 체크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는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경제 성장은 막 빠르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죠? 그리고 평균 연령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자도 또 엄청 높았잖아요. 그때는 막 10% 1년에 막 이렇게 나왔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연금 뭐 이런 거 해서 적게 내고 많이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점점 인구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서 밑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80년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완전 다 반대로들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이건 뭐 계획한 사람, 이렇게 설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맨 처음 만들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는 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내셨죠? 저는 제가 보니까 거의 최고 국간을 30년간 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원금만 받는 것도 받는 수령 나이에서부터 10년간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 이자를 네. 그동안 이자가 30년 있었으니까요. 30년을 쌓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80살까지 살면 제가 낸 것만큼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네.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정 프로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젊은 분들이 물론 이거 뭐 말들이 많지만 네. 무조건 비판하잖아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네네. 근데 제가 나이가 물론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지만 지금 직장인들 중에서 이제 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의 나이도 예. 80살 정도 살아야지 내가 낸 만큼만 정도 벌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를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다. 근데 이사님, 그러니까 이사님은 예. 굉장히 많이 낸 편이죠. 많이 냈죠. 많이 최고 내신 국간으로 해서 편이고. 거의 낸 거니까. 예, 많이 내신 편이고. 아니 그러니까 받은 금액을 더해 보니까 그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에서. 네네. 제가 앞으로 받을 금액 더해 보니까 네. 제가 낸 돈을 받으려면 네. 80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히. 건강해야죠. 오래 사는 것보다. 네, 오래 건강하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또 올랐죠? 혼조입니다. 혼조예요? 네. 나스닥은 약간 빠졌군요. 예, 보합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거는요. 유가가 지금 83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너스가 104.2예요. 우리 원화가 1,350원, 위안화가 7.22. 뭐 이유들은 다 각자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약간 올라갔어요.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표들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월말이고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은 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기 말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망 분위기가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이고 특별하게 뭐 오르거나 내리는 주식 없이 보합권 정도에서 그냥 마감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0.34% 코스피에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13%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가 급등을 하면서 2,750까지 그냥 바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2,745예요. 이번 주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755니까 오늘 뉴스에 가져오긴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버스를 산다고 합니다. 인버스요? 예. 그것도 곱하기. 곱버스로 또 달립니까? 예. 그렇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한참 인버스 막 많이 하실 때가 있었는데. 네네네. 예, 지금 인버스 얘기는 한 1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에. 밑에서는 인버스 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올라왔다 이거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곱버스로 또 달리는군요.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본시장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 대한 심리 약간 제가 푸념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안 좋아요. 참 안 좋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심리.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그래요. 그래서 심리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 기관 투자자들, 자금들, 그리고 개인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올라가면
우리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딴 얘기를 했네요. 2,745포인트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 2,750포인트를 딱 넘으니까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와중에 뭐 시장은 반도체가 뭐 초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어제 88,800원으로 8만 원을 그렇습니까? 돌파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고요. 근데 이 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중요하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돌파하기가. 아마도 돌파 후에 또 내려왔다 돌파 후에 내려왔다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분기점이 좀 되겠죠.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예요. 예. 거기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와중에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 강세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루머로 있고 자체 회사에서는 당사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뭐 공급을 한다. 이 뉴스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추가적으로 17%가 올랐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그냥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야.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일봉이 아니에요. 예. 주봉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 옆으로 횡선은요.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막 이랬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때가 그러면 그 전까지의 고가였어요? 저 선이 있는 데가?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10,000원에부터 70,000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걸 돌파하고 나서 전형적인 돌파 후에 이제 거기서 지지 받고 올라간 거죠. 한미반도체가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신고가 내면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8만 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다르죠. 답답하죠 좀. 네네네. 이걸 듣고 돌파해야지만 위로 갈수록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 밑에서 사는 건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만 밑에서 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움직이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뒤로 물러서느냐 이걸 이번 실적을 가지고 또는 앞으로의 회복의 사이클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끌고 갈 거냐 이런 이제 관건이 좀 있고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를 이제 주의 있게 보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화면은 코스닥의 주봉이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 봐야 됐죠. 코스피 보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돌파해서 레벨업을 시도한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어제 보면은 전력 설비주 이거 너무 자주 해서 뭐 이제 부연 설명 안 드릴 것 같고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미용기기, 우주항공 이런 쪽에 다른 섹터들이 급등하는 섹터들이 생겨요. 지수가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력 설비 또 갔네요. 더 가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그때라도 살 걸.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 있잖아요. 뭐 아직 밑에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얼마큼 빨리 올라왔느냐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신고가 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약간 뒤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이 강세였고 그리고 그 외에 전력설비, 화장품, 미용기기, 뭐 우주항공 강세 섹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수는 마이너스잖아요. 안타깝게도 뭐 2차 전지 소재가 어제 약세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깎아 먹으면서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그러세요. 생각하는데. 아니 네이버 어제 좋은 소식 있지 않았나요? 네이버가 인텔이랑 뭐 한다고. 인텔이 네이버랑 나중 일이잖아요. 네? 나중 일이지 않습니까? 저 어제 그래서 공시하고 들어갔잖아요. 공시하고 네이버.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산다 하고 들어갔다고요? 뭐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저는 뭐. 저는 공시 대상이라. 네이버 어제 이제 살 때 여기 채팅창에 공시했거든요. 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장 하자마자 바로 걸어놨거든요. 와. 어제 마이너스 났죠. 많이는 안 났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뭐 한 1%? 1.2% 정도 난 것 같은데. 제가 살 때 장전에는 분위기 괜찮았는데. 그건 뭐 오늘 팔려고 뭐 다음 주에 팔려고 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좀 다르죠.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냐,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냐, 1년을 기다릴 수 있냐에 따라 종목이 전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오를 종목이 있고 1년에 오를 종목이 있고 종목들이 다 다르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패션, 지금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다면 지금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화장품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진출해 있어서 당장 가시화되는 당장을 원한다 시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는 안 했잖아, 니네. 맨날 네. 테스트만 한다고. 그러니까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다고 하니까 급등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지금 시장은 야, 뭐 올해 연말에 돼? 뭐 내년에 돼? 나 그거 싫어. 그냥 지금 되고 있는 쪽으로 지금 달려갈 거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시장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큰일 났네. 오늘 PC 발표 있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영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서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 연설도 있어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어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뭐 어떤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을 좀 잡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반영은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3월 끝나고 그리고 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1분기가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 발표하겠죠. 4월 되면. 네. 실적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되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주의하거나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 1분기에 S&P 500 지수가 10%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만 3개월 동안 S&P 500 10%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5년 만에 처음인가 그래요. 분기에 그렇게 오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 4분기니까 20분기 만에 처음인 거예요. 굉장히 센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등락을 보면 엔비디아가 82%,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 메타 37%, 제네럴 일렉트릭이 37%. 얘는 저것 때문인데 전력기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29%, 애플이 마이너스 10.9%, 인텔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형 펀드들 있죠. 글로벌 연기금들 있잖아요. 이들이 이거 리밸런싱 하지 않을까라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연기금들은 리밸런싱 하거든요. 네. 어떤 국가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거에서 일부분은 너무 오버.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렇겠죠. 왜 주식하고 채권하고 비중을 가져가잖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거기서 일부 빼서 또 다른데 저평가세나 못 오른 대로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1분기의 상승 폭이 개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뭐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고 5년 만에 분기로 처음으로 10% 이상의 강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기들 펀드 내에서 아마 이렇게 쳐다보면은 야 이거는 너무 비중이 커졌어.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달러인덱스 오르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되는 게. 근데 이제 원화 약세가 되는 게. 근데 위안화 약세 요인의 뉴스가 하나 발생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비우호적이다라는 게 걱정이 하나가 돼서 요 뉴스는 플로우는 계속 봐야 되고요. 네, 그러나 지수는 이제 2,700포인트 안착이 거의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반도체 주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종목들을 잘 보시면요. 전력 설비, 반도체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이런 게 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환율 얘기를 했는데 환율 변화 요인이 좀 있었어요. 차트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켜보자.
평은 그렇게 있습니다. 평은 그렇게 나오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시진핑이 작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작년 5월에 인민은행에 국채 매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해라. 예, 예.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이게 뭐 뉴스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시진핑의 금융공작이라는 시진핑의 어록을 담은 책이 나오는데 연초에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화 됐어요.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 지금 중국은 지준율 인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존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인민은행이 직접적으로 국채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국채 매입을 하는 건 QE잖아요, QE. 그렇죠. 양적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러면 이거 중국이 중국판 QE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물음표 써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곧바로 뭐 스탠드 차터드나 이런 은행에서는 이제 아마도 인민은행 국채 매입이 시작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거론되고 있곤 해요. 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금 한계에 다다르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양적 완화하는 QE의 개념보다는 인민은행이 지방은행에 있는 은행 간의 유동성을 통제를 강화하려고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시장은 잔뜩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여태까지 그냥 찔끔찔끔 나왔던 거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시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인민은행이 국채 매입을 해주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 그 미국에서 연준에서 국채 매입 해주면서 유동성 강화한 거잖아요. QE.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 환율하고 관계가 있느냐? 보시면은 미국이 제가 이거 시차가 다르다고 표현을 아까 거기다가 써놨는데 네.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점점점 늦어지고 세 차례 얘기하다가 두 차례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연준 위원들은 올해 한 차례 정도만 하면 돼.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빨리 또는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완화 정책이 뒤로 약간 물러선 거잖아요. 근데 완화 정책을 먼저 하는 쪽이 발생이 되면 네.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그때 금리 인하하면서 약세가 된 거거든요. 먼저 하는 쪽이 발생이 되면 만약에 중국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7.22까지 지금 올라서 네, 7.23 네. 가까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금 여기에 어떤 쪽은 긴장하면서 보고 어떤 쪽은 기대하면서 보고 이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아무튼 이 내용은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반대로 상대 국가들은 뭐 통화 강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기조 통화도 아니고 다른 상대 국가하고 연관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수급적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원래 환율은 수급적 요인이 아니고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그 통화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수급적 요인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환율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달란트스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와 연동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이런 분위기로 가면 한쪽으로는 좋은 긍정적 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부정적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빼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개가 딱 꼽은다면 이거하고 또 하나는
BOJ 일본 네네네.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의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좀 너무 길게 했는데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원의 그 북경사무소장인 분이 어제 이런 얘기들을 거론을 했어요.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같이 써왔습니다. 중국은 5% 달성을 위해서 강력한 재정정책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 주도 성장으로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약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등 경기 부양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북경의 사무소장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중국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우리 수출 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도 보지만 시황 측면에서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튼 뭐 돈 풀고 있다? 풀지 않겠냐? 풀지 않겠냐? 네, 풀지 않겠냐? 네. 네, 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애플 점유율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치로 나왔는데 되게 심각하긴 합니다. 애플 점유율이 2021년 50%였는데 지금 44.9%로 떨어졌고요. YA는 18%에서 30%로 올랐어요. 우리의 삼성은 1.8%. 1.4%예요. 이 YA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글로벌리 폴더폰도 YA가 158만 대 1Q에 우리 삼성전자 68만 대거든요. 이게 차트로 보면 눈에 확 띕니다. 글로벌이래 봐야 근데 중국에서 판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많이 폴더폰이 아시안 지역 하고요. 이게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차트를 그려놨길래 그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 YA가 2021년에 점유율에서 3.8까지 간 거고요. 애플은 5.4에서 4.9로 간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건 삼성전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애플이 고전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스마트 폴더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폴더폰 보면 삼성전자의 폴더폰하고 YA하고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들의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애플 주가가 그동안에 올해 빠졌잖아요. 다른 것들 다 오를 때. 그리고 뭐 테슬라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가를 보면 이런 뉴스 나와도 어제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주가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6월을 애플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로컬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제품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은 지금 애국 소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YA의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그 아이폰은 아이폰 15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이폰이 더 싸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이폰 살 거예요. 아니 아이폰보다 화웨이 게 더 비싼데도 화웨이 걸 산다고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애국 소비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이. 아니 뭐 이렇게 그거는 사면 나중에 이렇게 뭐 얼마 한 페이백 한 100만 원 돌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와 그래요? 예. 화웨이가 더 비싼데 더 그걸 많이 산다. 네.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밑에서부터 꽤 올라왔어요. 막 그냥 거의 1년, 2년 동안 맨날 하락해가지고 아래서부터 올라온 종목도 있고 네. 올라가다 빠진 종목도 있고 약간 화장품 종목들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미향, 대일본향, 대유럽향은 네네네. 괜찮고 대중국향은 안 좋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즘에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 수요 둔화로 해서 고전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세점의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상당히 회복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봤을 때 화장품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반응하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밑에서 얼마큼 올라왔는지 수급은 어떤지 아니면 진짜 저점 찍은 차트를 보이고 있는지 이 정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하나가 또 뭐 참고로 더 가져왔는데
2월에 일본 화장품 전체,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화장품 전체가 네. YOY로 20.1%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1.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국 화장품이 6,332억 달러. 좋은 뉴스죠. 네. 예. 1.5억 달러에서 6,332억 달러가 한국 화장품인데 한국 화장품의 수입 YOY로 32%가 늘었고 잠깐만. 1.5억 달러가 늘었어요. 전체 수입. 전체가 그러니까 한 2천억 원쯤 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이 예. 6,332억. 이건 원이겠죠? 아니요. 달러? 아, 그러네, 진짜. 제가 그러네. 예,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러네. 제가 수치를 그렇게 잘못 써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거겠네요. 제가 1.5억 달러니까 예. 아마 6,400 억이 아니고 예. 만 달러. 예. 6천만 달러.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네네네. 6천만 달러. 네. 아,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천만 달러. 네. 여기 같이 억 쓰다 보니까 바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만큼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1월하고 2월하고 합쳐보니까 약 1억 달러 정도 되고 있더라. YOY가 한 18% 늘었더라. 그래서 화장품 쪽도 뭐 너무 내수 쪽을 안 본다, 또 화장품 안 좋아 이렇게 하고 한동안 안 봤잖아요.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자라고 의견을 좀 뉴스가 나오는 건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위에는 우리 코스피 얼마나 안 좋아요. 음. 우리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 회색 선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짙은 색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지수. 화장품은 점점 떨어지고 코스피는 그나마 여기 있었잖아요. 횡보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022년 3월부터니까 뭐 많이 빠졌다가 벌어졌네. 빠졌다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 야, 그러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버증권 하지 말까요? 이 정도면 아니 할까요? 왜? 괜찮습니다. 뭐 그냥 가져온 건데 6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최근에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네. 개인 투자들이 그 소위 고버스 음. 2,900원 샀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산 거예요. 음. 2,907억 정도를 ETF를 고버스를 사고 인버스는 약 580억 정도 샀다고 해서 2,750 넘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블룸버그가 그 자기들 자체 자료도 내놓잖아요. 이런 이상한 자료를 냈어요. 블룸버그가 K-팝을 믿고 한국 엔터주에 투자하지 말라. 근데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써온 겁니다. 지금 우리 K-팝 시장은 약 5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K-팝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대감도 많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들 많이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이 기획사 투자의 위험 요인이다. 연예인의 개인사 소식의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안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나 투자 자체보다도 이들이 이걸 우리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뉴스를 가져와 봤어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사생활에 있어서 뭐 연애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너무 그 독특하죠 우리나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니까 뭐 그런 건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변동성이 크니까 야 이거 그 변동성 커서 이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해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씁쓸하죠. 네. 자, 하여튼 블룸버그가 이런 뭐 보고서 같은 걸 아마 낸 모양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뵙겠습니다. 4월인가요? 4월 1일. 4월 1일. 예. 만우절. 거짓말처럼 오시겠군요. 네. 자, 그러면 1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